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세무 1급 1원에서 다섯 번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요 금액을 계산할 텐데,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부가세법에서 과세표준이라고 한다면 매출의 공급가액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매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른다. 근데 공급가액은 사실 매출이 아니라 매입에도 공급가액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과세표준 그러면 매출의 공급가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해서 1, 2, 3 여기 항목들이 좀 분류가 돼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공급가액 계산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예가 있는지,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파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공급 시기에 그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결정이 될 것이고 공급 시기에 과세 표준 공급가액이 결정되면 그 날짜에 그 공급가액을 어디다가 세금 계산서에다가 옮겨 적어서 만든 다음에 전송해서 보내줘야 된다 그랬었죠. 이 세금 계산서에 있는 날짜와 즉 공급 세금 계산서 작성 연월일이죠. 세금 계산서 작성 연월일, 그다음에 공급가액과 매출세 계산한 내역들을 갖다가 우리가 참고를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서 그 매출한 금액을 수익으로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는 동시에 같이 쫙 같은 날짜로 벌어지는 상황들이라는 거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타이틀에서 과세표준의 계산 그랬는데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과세표준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가액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 회계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매출액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재무회계에서는 같은 금액인데 매출액이라고 부르고 부가세법에서는 그 금액을 갖다가 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구나. 그 용어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자, 뭐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당연히 과세표준 또는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 매출세액은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공급 시기 때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해요? 앞에서는 공급 시기에 대한 결정이었었죠. 뭐 인도했을 때 또는 양도했을 때 이런 말 했던 것처럼 이번 타이틀은 뭐냐면 내용은 다 똑같은데 시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전 대가,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 과세표준이 됩니다. 금전 이외에 다른 걸로 받게 되면요, 그게 시가, 부당하게 싸게 저가로 받으면 그래도 시가를 적용하겠다. 어디에서는 부가세법에서는. 그다음에 대가가 만약에 외화일 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공급 시기 전에, 즉 우리가 외화로 외국에 수출하기 전에 돈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달러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환가액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계약금 같은 거 먼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달러로. 자, 그래서 하나 밑에 여기 부가세법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교재만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환가액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했는데 지금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수출하는 금액이 1000달러어치를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환가액이란 말은 어떤 금액이 되느냐면 지금은 1000달러치 수출을 하는데 지금 선적일 여기 보시게 되면 선적일은 며칠로 지금 되어 있어요. 10월 25일로 되어 있죠. 근데 돈이 1000달러가 지금 언제 들어왔냐면 10월 1일 날 우리 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일 날 환율은 1000원이었었어요. 그러면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 통장이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1000인데요. 이날 환율이 1000원이었단 말이죠. 1000원이었다면 지금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겠어요? 이렇게 100만원 찍혀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100만원하고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환가액은 선적일 전에 돈이 이렇게 입금이 되게 되면 여기 말하는 과세표준 공급가액은 선적일 것이 아니라 여기 돈 먼저 받은 날의 그 환가액, 그게 과세표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과세표준이 얼마로 결정이 되겠어요? 100만원으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선적일 날 선적을 했는데 이때 $1000 어찌 물건을 이렇게 선적을 했고요. 근데 이날의 환율은 얼마예요? 이날 환율은 1100원이래요. 그럼 11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금액은 지금 110만원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시험 문제에서는 뭐 물어봐요? 과세표준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어느 경우에? 여기 선적일 전에 우리가 돈을 먼저 받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뭘 공급 대가를 그러죠?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환가액은 어떤 걸 뜻해요? 얘를 뜻해요. 얘를 뜻해요. 먼저 받은 걸 환가액이라고 불러요. 선적일 전에 먼저 받은 금액이 지금 이 문제에서 공급가액이고 그다음에 과세표준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틀리기 쉽겠죠. 어떤 용어를 모르면 공급 시기 전에 환가액을 대가 외화라고 그랬던 거, 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는 거,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번에는 선적일 이후에 대가를 갖다가 외화로 공급 시기 이후, 공급 시기는 10월 25일이거든요. 요때 공급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언제 받았냐면 11월 30일 날 받았다고 쳐요. 이때 환율은 12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선적일 날에 선적일 날에 우리가 매출한 금액은 공급가액은 얼마로 확정돼 있어요? 선적일 날 환율을 사용해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110만 원이 공급가액이자 과세표준이 돼요. 그런데 11월 30일 날 환율이 1200원일 때 $1000 받으면 돈 원화로는 120만 원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그 120만 원을 우리가 공급가액이다,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공급한 날짜가 언제이기 때문에 선적일이기 때문에 선적일의 그 공급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돼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이 공급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적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적일 전에 돈이 입금이 되면 먼저 입금된 금액 얘가 공급가액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공급시기 이후 선적일 이후에 외화가 들어오게 되면 선적일 날의 공급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거래 형태별로 공급가액이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인 경우는 공급가액이 우리가 받은 총가액 걔가 공급가액이 된다 또는 과세표준이 된다는 얘기고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 그다음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똑같죠. 근데 이번엔 여기서 뭘 결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금액도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계약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 계약서에서 받기로 한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세표준에서 즉 이 공급가액을 결정하는데 공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급가액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고 공급가액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반영해서 과세표준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교재에서 여러 번 보셨던 항목들인데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공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나오는 항목들은 공급가액에다가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된대요.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이자 상당액, 그다음에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그다음에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말 쭉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야 돼요? 이걸? 아니,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재무회계에서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으로 다 포함시키기로 했죠. 그죠? 얘네들이 다 뭐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면 부대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 재무회계에서 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부대비용이라고 불렀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했다거나, 아니 우선 당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하나 원재료든 상품이든 지금 살려고 해요.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인데 거기서 운송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품값에 얘 포함시켜서 돈을 받아야겠죠. 그다음에 보험료는 안 받아도 돼요? 얘도 받아야 되겠죠. 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해당되는 거 몽창 다 부대비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항목들은 다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포함시켜야 될 항목인가요? 빼도 되는 항목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과세표준 결정할 때 부대비용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금액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번에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재무회계에서 여러분이 재무회계에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생각해보면 거의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굳이 헷갈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매출을 하고 난 다음에 매출 환입 반품을 받았거나 애누리 할인해주면 그 금액은 외상매출금에서 다 빼줬죠. 걔를 갖다가 얘네들 애누리를 해주고 환입받고 할인해주기로 해놓고서 그 돈을 갖다 청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 애누리, 할인은 공급가액이 당연히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만큼을 차감해줘야 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쉬울 거 아니겠냐고요.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 해주기로 해놓고서 이 돈 다 청구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돈 내겠어요? 그 돈 안 내겠죠? 낼 거야? 네? 안 내지. 낸다 그러면 다 할인 100만원짜리 샀는데 할인 30만원 해주기로 해놓고서 100만원 주세요 그러고 네 그러고 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도달하기 전에 파손이 됐다든지 훼손됐는데 나한테 돈 달래. 그거 네 잘못인가? 당신이 주문해서 오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돈 드릴게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도달하기 전에 파손이나 훼손된 그런 금액들도 당연히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 여러분 세무 1급에서는 요걸 잘 내요.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요게 잘 틀리는 항목들이란 말이죠.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거나 공공보조금을 받았는데 얘가 직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면 과세표준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직접 우리 사업과 관련이 직접 없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받게 되면 얘는 공급가액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갖다가 뒤집어 말하면 지금 여기 직접 관련이 없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우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란 말일까요? 포함시키지 말란 말일까요? 그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일 때는 직접 포함시키지 말아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라면 이런 것들은 공급가액에다가 포함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체이자. 연체이자도 이거 연체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급할 돈에 대해서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부과되는 페널티예요. 여기 뭐하고는 상관없다. 우리가 공급해주는 재화나 용역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도 발생하더라도 어디에다가 포함시키지 않는다.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용기대금. 용기대금이라고 얘기하면 뭘로 얘기할까?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죠. 뭐 MZ세대들은 보통 스벅 많이 이용하시니까 스타벅스 가셨을 때 스타벅스를 하나 예를 들을게요. 스타벅스라고 해놓고, 자, 스타벅스에서 지금 국가적인 시책으로 그 일회용품 쓰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내가 좀 그 블랙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한단 말이죠. 아, 요즘 블랙 커피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불러요? 아메리카노? 이거는 아메리카 싫다는 얘기잖아. 아메리카노. 아, 썰렁. 그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메리카노가 얼마짜리냐 하면 5,000원짜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국가적인 시책으로 여기 뭘 못 사요? 일회용품을 못 쓰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그 머그컵 있잖아요. 머그컵 잔에다가 안에서 드시고 갈 거면 여기 머그컵 잔에다가 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5,000원 받고 머그컵에서 줬더니 머그컵 갖고 먹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머그컵은 비싸잖아. 근데 그게 원가가 예를 들어서 900원짜리야. 뭐 얼마가 됐든 간에 먹튀하면 그렇잖아.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걸 먹튀할까? 아니야. 아메리카노가 너무 맛있어서 그것까지 다 마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없잖아. 그러면 수박 입장에서는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5,000원짜리인데 그 뭐지, 머그컵 있잖아요. 보증금으로 1,000원을 주세요. 그래서 6,000원을 주시면은 다 드시고 가실 때 머그컵 반납하면 1,000원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은 6,000원이 되겠어요? 5,000원이 되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공급가액이에요? 우리가 먹고자 하는 거, 영업을 하는 금액은 이 보증금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주된 재화인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럼 공급가액은 어떤 게 공급가액이 돼요? 얘가 공급가액이 될 것이고,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쓴다?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포장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장비용은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거, 요즘 제가 이슬이를 자꾸 못 만나. 저녁 수업하고 나서 집사람하고 약속을 해가지고서 이슬이 안 만나기로 했어. 그랬더니 참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 뭐 그냥 자야지 뭐. 하여튼 그래서 이슬이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 치고 포장 비용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좋아하는 이슬이가 지금 포장이 돼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진로라는 회사에서, 화이트 진로인가 진로 화이트인가 회사에서 각각의 매장에다가 이 이슬이를 배달하려고 한다면은 배달할 때 어디에다가 넣어서 배달을 하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박스가 있어요. 보통 이 박스 정사각형인가 그러던데 총 20병인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스틱 박스거든요. 이 플라스틱 박스 안에다가 이슬이 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박스째로 이렇게 배달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있다고요? 뭐 20개 들어있다고 해요. 한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20병, 또 그립다. 20병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주, 그러니까 이슬이가 한 병당 1,000원이라고, 2,000원인가? 2,000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배달을 하게 되면 그 이슬이 값만 총 얼마가 되겠어요?
24,000원 이렇게 되겠죠. 한 병당 저기 2,000원인데 아니 틀렸다. 20병에 2,000원이면 4만 원 되겠다. 그죠? 4만 원이 될 텐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슬이 이외에도 이 플라스틱 박스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박스가 얼마짜리냐면 10,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박스를 지금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 실무에서 부르는 명칭이 P박스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P 어디 갔어? P박스라고 부르는데 이 P박스의 의미가 처음에 난 이거 들었을 때 P박스라서 왜 그거 날르면 피나? 피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의 앞에 P 있잖아요. 플라스틱 박스를 줄여서 실제 업무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P박스라고 부르더라고요. 플라스틱 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 이슬이를 갖다 배달할 때 지금 여기 포장 비용 있잖아요. 박스라고 봤을 때 5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어야 되겠어요? 4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어야 되겠어요? 말 하나 안 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에 이런 거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교재에서는 이런 내용을 세법에서 보더라도 해당되는 예를 모르면 이거 참 난감하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자, 세 번째로는 여기 봉사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됐던 겨울, 특히 이제 여름에 많이 그 펜션 같은 거 빌려서 친구 또는 가족들하고 가잖아요. 그 펜션에 이렇게 놀러 가는데 펜션에서 저기 그 하루 빌리는 숙박료 있죠. 숙박료 보통 펜션 가면 거기 가갖고서는 저기 방 있어요. 똑똑 두들기고 그래요? 아니면 예약하고 가요? 대부분 예약하고 가죠. 하루 숙박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캠핑 또는 이런데 펜션에 놀러 가면 뭐는 빠지면 안 돼. 먹는 거 중에서 한번 구워 먹어야 되잖아. 안 그러나? 나만 좋아해? 저기 정철씨는 이런 데 가면 고기 안 구워 먹어요? 먹죠? 빠지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면 씨는요?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빠지면 안 돼. 그 구워 먹는 고기와 또 뭐? 이슬이. 이게 놀러 가면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 오시면은 만약에 드실 요량이라면 거기 이거 일일이 우리 놀러 가면서 그릴이라든지 뭐 그런 거 준비해서 가기 힘들잖아. 뭐 숯이라든지 그릴, 뭐 집게, 판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번거로워.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오셔가지고서 미리 예약을 해놓으시면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그릴하고 숯하고 그다음에 철판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드려요. 보니까 얼마예요? 3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만 원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얼마를 해요? 13만 원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결제하고 간단 말이죠. 필요하면 고기는 거기서 시키면 됩니다. 아니면 가져가도 상관은 없죠. 지금 우리는 뭐만 예약한 거예요? 펜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구워 먹을 그 도구들을 갖다가 예약을 한 거란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가는 주 목적이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예요? 펜션에서 묵기 위해서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그릴을 준비해 주는 것은 봉사료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대가. 그러면 펜션을 이용하는 주 비용은 뭐예요? 이죠. 그랬을 때 질문이 똑같이 또 이건 거예요. 10만 원이 공급가의 과세표준이겠어요? 13만 원이 공급가의 과세표준이겠어요? 이거죠. 이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급가액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임차인 수도요금이라는데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기 층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층 나눠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전기 계량기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서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모든 이 세 집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여기에 집계가 되는데 지금 여기 건물을 갖다가 다 빌려준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한 달에 여기 10만 원씩 각각 받기로 하고 이걸 빌려줬단 말이죠. 1, 2, 3. 그럼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왔느냐면 3,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n분의 1 그냥 한다고 치면 한 집당 1,000원꼴이죠. 그죠? 그러면 이 그 건물을 빌려주고 이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임대료 받는데 여기 각 집마다 10만 원을 받겠어요? 아니 받는 거는 10만 원하고 여기 3,000원이 각각 집에 1,000원씩이 이렇게 배부가 됐다면 10만 1,000원씩 받겠죠. 돈 받는 건 10만 1,000원을 받겠지만 지금 여기 건물의 임대료는 10만 1,000원인 거예요. 10만 원인 거예요. 이런 거는 이쪽 각 집에서 사용한 것만큼 그 사용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공급가액을 또는 과세표준을 포함시켜서 받는 금액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가 되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 배우실 때는 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내용들,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이 내용들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더란 말이죠.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타이틀 자체가 여지껏 배웠던 부가세들을 총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급가액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해가지고 그 금액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이해는 됐죠?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로 결정됐냐면 3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세와 관련돼서 과세표준 결정될 때 꼭 딴지를 걸어놓고 숫자를 집어넣어 주는 게 여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판매 장려금 지금 이렇게 과세표준이 30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판매 장려금이 5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세표준은 35만 원이 될까요? 25만 원이 될까요? 변동사항이 없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요. 과세표준과는 하등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제가 회계 1급, 세무 1급 수업에서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얘는 뭐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다? 과세표준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으므로 이런 항목들을 갖다가 보기에서 주게 되면 얘는 없는 것 취급합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겠어요? 30만 원으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워놓지 않았거나 요거를 구분할 줄 모른다면 대부분 요 과세표준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 각각에 해당되는 숫자들에 대해서 금액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럼 더하기 빼기하고 요거까지 끼어들어가 있으면 얘가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빼줘야 되는 거야?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없는 것 취급하고 계산할 때 반영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것이고요. 그 교재에서의 명칭은 과세표준 공제하지 않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마세요. 과세표준 손대지 마세요. 과세표준하고 관계없어요.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에 대한 지금 결정 과정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요. 뭐였어? 어디까지 설명해 드린 것이냐 하면은 교재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 보는 건 좀 이따 정리하고 제가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항목은 끝났고 여기 연결돼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같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공급가액 요 밑에 거부터 먼저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 재화의 수입. 이것도 이 내용은요, 뭐 별반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그 재화를 원재료라고 생각하시고요.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이런 거 다 발생하겠죠. 이거 다 어디다 포함시켜야 돼요? 수입하는 금액에다가 부대 비용이니까 포함시키겠죠. 즉 재화를 수입할 때 관세라든지 개별 소비세라든지 주세를 발생되는 것들이 있다면 부대 비용이므로 과세 표준에 다 포함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화의 간주 공급 상각률 경과된 과세 기간 요건 연결 요건 매입 과정에서 그 매입세 공제되지 않는 그 항목에서 설명이 나와야 될 것이기도 한데 재화의 간주 공급 때 과세표준 계산을 하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용어만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부가세법 배우실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할 거란 말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상각률이라는 걸 얘기할게요. 자, 상각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그때 방법들이 있었는데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은 뭐 정액법이라든지 정률법이라든지 연수학계법, 생산장비례법 그런 거 배우셨죠. 그런데 여기 부가세법에서는 뭐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요. 감가상각 계산 대상들에 대해서 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데 부가세법은 딱 두 가지로밖에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각률을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을 했었냐면 상각률에서 우선 그 건물이라든지요, 그다음에 구축물인 경우 상각률은 5%예요. 부가세법에서 상각률로 상각할 때 주어지는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자산들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배웠지만 부가세법에서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여기 건물이나 구축물, 그다음에 기타라고 구분을 해서 기타 감가상각 자산들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25%예요. 자, 이거 5%다, 25%다 얘기하는 것은 기마다 얘기하는 거야. 기. 1기 기준으로 5%, 그 다음에 1기 기준으로 25%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부가세는 1년에 몇 번 있어요? 두 번 있죠. 극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1기, 2기는 1년 단위지만 부가세법에서 얘기하는 1기, 2기는 6개월 단위예요. 그래서 지금 부가세법에서의 상각률, 건물, 구축물은 한 기당 5%씩 상각을 해주세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처음 우리가 건물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얘는 100%라고 기준으로 본다면 한 기수에 이 건물에 대한 상각률을 몇 퍼센트씩? 5%씩 계산 상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총 100%를 다 상각하려면 몇 기가 필요할까요? 100을 5로 나누면 돼요. 20기가 필요해. 20기로 따진다면 연수로 따지면 몇 년 동안 상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1기, 2기 두 번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누기 2 하면 10년이죠. 즉 부가세법에서는요. 건물이라든지 구축물 같은 경우는 상각을 할 때 5%씩 몇 기수를 상각해라. 20기를 상각해라. 그리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상각할 게 있겠다 없겠다 없다는 얘기고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부가세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감가상각이라고 한다면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100%짜리를 한 기당 상각을 몇 퍼센트 하라 그랬어요? 25%씩 하라 그랬죠. 그럼 얘는 몇 기를 상각할 수가 있겠어요? 4기를 상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4기를 상각할 수 있다면 연수로는 기타 자산들은 다 몇 기의 상각을 끝내라? 2년 안에 상각을 끝내라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오늘 물론 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이 매입에서 매입세 공제 받는 것들 중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거 계산하는 거 있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할 때 얘가 사용돼요. 즉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할 때 요 항목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용어부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상각률 그러면 부가세법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 건물하고 구축물은 몇 퍼센트? 5%, 기타 상각자산은 몇 퍼센트? 25%, 기수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가 나올 거냐면 경과된 과세기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과된 과세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경과된 과세기간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가세법의 1기, 2기 나온다 그랬죠. 경과된 과세기간은 그 기수 단위로 합니다. 즉 6개월 단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 언제 샀냐면 2020년 2월 15일 날 샀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지금 이 부가세 신고하는 것을 2022년 12월 31일 날 신고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됐죠? 2기 확정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경과된 과세기간이 몇 기인가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취득했을 때 취득한 날짜에 해당하는 기수 있죠? 취득 1 기수 얘는 무조건 포함합니다. 그러면 2020년 1기는 포함되겠죠. 그래서 2020년에 1기 포함될 것이고 2기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2021년에 또 뭐뭐 포함되겠어요. 1기하고 2기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2022년에 몇 기는 포함되고 1기 포함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는 기수 있죠? 얘는 제외 뺍니다. 그러면 총 기수가 몇 개예요?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는 1개. 신고하는 기수는 빼라 그랬죠. 그럼 기수가 총 경과된 과세기간은 우리가 건물을 사서 몇 기가 경과됐어요? 5기가 경과됐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내용 보니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용어 설명 들으면 이런 설명 듣지 않고 일일이 해보면 경과된 과세기간이 뭘 뜻하는지 상각률이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분 세무 프로그램에는 그렇게 제공이 된단 말이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계산 문제는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요. 상각률, 부가세법에서의 상각률은 5%, 25% 두 가지가 있고 경과된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 1기를 한 기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한다. 취득한 기수는 포함시키고 부가세 신고하는 기수는 제외한다. 이렇게 기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잠깐 좀 볼게요. 1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과세 표준의 계산, 그래서 과세 표준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던 내용이랍니다. 우리가 공급대가에서 과세 표준 금액, 공급가액만 계산을 하려면 교재 보시게 되면 110분의 18하고 나와 있죠. 110분의 10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일반적인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 금전 이외는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재화의 시가. 아까 4번 D번 같은 경우에는 선적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먼저 받게 되면 환가 금액 이런 말로 이렇게 표시가 쭉 되어 있던 거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니은에 보시게 되면 거래 형태별 공급가액, 이거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린 거고요. 디귿에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그다음에 리을에 보시게 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여기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음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인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 음영으로 된 것들은 천천히 정독해서 꼭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이번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하고 얘기해 놓고서는요. A, B, C 세 개 있죠. 근데 세무 1급에서는 그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 하나 가로해 놓고 좀 더 자세히 써놨어요. 판매 장려금인데 현물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내용은 거기 사업상 증여라면 우리 간주공급에 해당되니까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렸던 3번 아니고 3번이 재화의 수입 거기 음영 표시로 되어 있는 과세표준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과세표준에 다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것들이고요. 4번에 보시게 되면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을 결정할 때요. 이런 방법으로 그 간주 공급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계산하세요.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음영으로 표시된 거 보시게 되면 공급가액은 간주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상각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상각률과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상각률, 니은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설명을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교재에서 설명을 마무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169페이지에 공급가액 계산 특례에 해당되는 것부터 또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168페이지에 간주 공급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 요 방법으로 계산을 하더라라는 걸 갖다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은 거기 나와 있죠.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상각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근데 상각률이 뭔지, 경과된 과세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다 주어졌어도 계산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공급가액 계산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론에서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요. 그래서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그냥 여기 첫 번째 공통사용재화를 갖다가 거기 1번이에요.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통이란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공통이라는 것은 안분 계산한다. 즉 공급한 거에 대해서 전체 중에서 얼마, 전체 중에서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공급가액을 결정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공급가액을 결정할 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그 공급가액 곱하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당기 과세 공급가액 이렇게 분수로 나와 있는 거죠. 내용은 비례식이기 때문에 별반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 토지, 건물 기본적인 거는요. 감정평가액이 토지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것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으로 공급가액 하면 돼요.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거기 169페이지에 2번에 표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액으로 그대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감정평가 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로, 만약에 하나 이상의 자산이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1단계, 2단계, 기준시가가 아예 없는 경우 장부 가액으로 안분 계산, 안분 계산이라는 게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뜻인데 이렇게 금액을 나누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은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보통 얘는요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부동산 임대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론 문제가 됐든지 그다음에 실기 문제가 됐든지 여기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만 쭉 한번 보고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임대할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 그러는데 기억에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가액은 밑에 표에 보시게 되면 선불 또는 후불 어떻게 됐든 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료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 임대료가 거기 선불, 후불, 임대료라고 했는데 여기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30만 원이 임대료였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지낸 날짜가 우리 한 달 기준을 30일로 보고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임대했던 날, 들어와서 있었던 날짜는 20일이라고 한다면 30만 원 중에서 30분의 20 해갖고 요 비례식으로 금액 계산하면 임대의 공급가액이 얼마다, 임대료 얼마다 계산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월세라면 계산하는 게 간단한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어차피 보증금에 대해서 365일분에 거기 해당되는 그 금액, 그 날짜를 포함시켜서 정기금 이자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그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에 보면 여러분이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금액은 알아서 자기가 딱 계산돼서 얼마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수식으로 계산해서 얼마라고 계산한 금액을 쓰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급 마지막 건데요. 과세, 면세, 겸용 주택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세, 면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맞을까는 모르겠는데 거기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 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 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과세와 면세, 임대 구분이나 임대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아래 선식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 시가에 의한다. 그러니까 요 A, B, C, D 보시게 되면 토지분 임대료, 건물분 임대료, 그 다음에 과세분 토지 임대료, 과세분 건물 임대료 공식은 요거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프로그램 사용해서 하면 되니까 그때 그렇게 반영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매출세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 모양은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봤던 모양일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세액 어떻게 계산이 돼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매출세액이라는 것은 여지껏 설명해 드렸던 과세표준 곱하기 10% 공급가액에다가 10%를 곱해주면 얘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다면 더해주고 그 다음에 대손세액은 더하거나 빼거나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반영을 해주세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10,000원짜리를 팔았을 때 부가세 예수금 바로 요게 매출세액이죠. 상품 매출에 해당되는 이 10,000원은 공급가액 즉 매출 재무회계에서는 그 부분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을 뜻해요. 매출액
이 매출액이라는 용어는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법에서는 이를 공급가액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는 이를 갖다가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는 항목이 바로 얘라는 얘기죠. 어떤 금액이요? 여기 만원짜리라는 금액. 그 다음에 이 만원이라는 금액에다가 여기 10% 곱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된다 그러고,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부가세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요. 얘도 별거 어렵지도 않은데 여러분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항목이에요. 자,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부가세법에서는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같은 내용인데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린 재무회계에서 매입했을 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부르는데 부가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그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매출액 계산 하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171페이지에요. 매출세액 계산에 대한 설명과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설명 2번에 나와 있고요. 3번에는 대손세액 공제라 해서 대손세액 공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 11,000원 중에서 만약에 대손이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부가세 예수금까지 포함해서 11,000원 되어 있었는데 대손이 발생했다면 외상매출금 11,000원을 다 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에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외상매출금 11,000원 중에서 대손 상각비를 처리해야 될 금액은 11,000원이어야 됩니까? 만원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만 처리해야 돼요? 자, 다시 봐요. 이거 쓰면서 하면 좀 더 보기가 좋아질 텐데, 상품 매출은 10,000원이고요. 부가세 예수금 1,000원. 이건 알겠죠? 그리고 얘가 외상매출금이었어요. 근데 거래가 파산했대. 그럼 대손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외상매출금 11,000원을 다 이렇게 여기 감소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대손 충당금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 전액 다 뭘로 처리해야 돼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이 여기 10,000원이겠어요? 여기 부가세 예수금까지 포함한 11,000원이어야 되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여야 되겠어요? 11,000원이요. 수정씨는? 민지씨는? 많아? 여기서 써야 있어서? 오케이. 정철씨는? 이거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지금 여러분이 세무 이것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금 기말에 확정신고 때요. 대손세액을 갖다가 공제신고서 작성한 거 많이 해봤죠? 대손세액을 왜 공제해달라고 신고하죠? 여기 부가세는 우리 건가 이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내 것도 10,000원 날렸는데 왜 부가세 세금도 내가 내야 되지? 그건 억울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 지금 내 거 상품 팔아가지고 여기 원가도 이익도 10,000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 거 이거 다 못 받게 됐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세금을 갖다 징수한다고 하는데 내가 판매한 것에 이익까지 붙여서 판매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외상매출금을 얼마 잡아놓은 거예요? 10,000원, 1,000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회사 날라갔다며. 파산을 해서 지금 외상매출금 11,000원을 다 못 받게 됐어요. 그럼 내 거 손해는 파산한 거래처의 세금까지도 우리가 내줘야 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11,000원 중에서요. 우리가 대손 처리하는 건 우리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가세 예수금 달아놨던 거 있죠? 얘는
확정신고 때 지금 대손 사유, 파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손세액 발생했던 거 있잖아요. 공제해 주세요. 왜냐하면 얘네 망했대요. 돈 못 받아요. 근데 세금까지 내가 낼 수가 없겠거든요. 내 것도 못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제 세금까지 그 회사 걸 다 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대손 처리할 때 대손상 우리 거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에 해당되는 것만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했던 거기 부가세 예수금은 별도로 똑같은 금액을 빼버리는 거예요. 요거 잘 틀린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대손 처리하는 금액은 11,000원이어야 되겠습니까? 10,000원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10,000원만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부가세 예수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매출하면서 부가세 예수금 발생했던 거 그대로 빼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요 회계 처리를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교재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건데. 시험 문제 맨날 제가 농담 아닌 진담 뼈 있는 말로 그거 틀려도 자격증 따는 데는 지장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우리 것만 부가세는 별도로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게 되면 대변에 발생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그 금액을 빼주고 외상매출금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냥 말로만 한번 더 물어볼게요. 대손충당금이 6,000원 있었다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손충당금 6,000원, 대손상각비 4,000원, 부가세 예수금 1,000원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거 뭐가 있느냐면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다. 이건 알고 계시죠?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예정신고 때는 할 수 없어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반드시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다. 자, 대손세액 공제 계산할 때 여러분 요것도 잘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요거 지우고서 보여드릴게요. 부가세법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분이 그 교재를 읽어볼 때 이건 세법이기 때문에 세법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무회계에서예요. 재무회계에서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매출액과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합친 금액이 외상매출금이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말을 좀 바꿔볼게요. 부가세법에서는 외상매출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급대가라고 불러요. 맞죠? 그 다음에 매출액을 뭐라고 불러요?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공급가액이나 과세표준.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뭐라고 불러요?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기 우리가 부가세법 하면서 여기 계정들, 재무회계 계정들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부가세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야 돼요. 부가세법에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보니까 외상매출금하고 공급대가가 같은 의미로 되어 있죠. 왜? 우리가 매출하면 대부분 100% 다는 아니지만 면세매출도 있고 영세매출도 있어서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하면 공급대가 포함한 금액, 즉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합친 게 공급대가인데 외상매출금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더란 말이죠. 이해됐나요? 자, 요거까지 이해가 됐으면 하나 더. 여기서 우리가 대손 발생했을 때 대손금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대손금 또는 대손금액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요것도 공급대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대손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거기 곱하기 뭐죠? 나누기 1.1에서 대손금 그러면 공급가액이나 세액을 갖다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기 대손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급대가 금액을 얘기해요. 즉 매출세액과 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이 대손금 또는 대손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대손세액 아까 여기 부가세 수금 1,000원 있잖아요.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계산해요? 대손세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 대손금 부가가치 포함된 금액 조금 전에 얘기했던 1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곱하기 몇 분의 몇? 110분의 10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 세무 2급 정도 수준에서 이런 걸 물어봤었을 거예요. 대손금에다가 곱하기 대손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100분의 10으로 해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100분의 10이 아니라 110분의 10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유는 여기 시험 문제에서 다음 보기의 설명 중에서 틀린 걸 찾으래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를 11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0으로 계산해 놨단 말이죠. 근데 그거 못 찾아 잘. 왜? 100분의 10이 아니라 얘가 여러분들 그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계산할 때 공급대가 나누기 1.1 계산기로 쓰기잖아요. 그 1.1은 분수로 하면 얼마예요? 110분의 10이란 말이죠. 그 얘를 갖다가 우리는 1.1 소수점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죠. 되셨죠? 자, 대손요건 많이 배우셨던 것들이라서 얘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요건 굳이 또 설명할 필요 없죠. 이 내용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에서는요 171페이지의 매출세액부터 매출세액의 계산, 예정신고누락분, 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손세액 공제,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대손요건, 대손확정기한, 여기 대손확정기한에요 10년 되는 날, 대손확정은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일로부터 그 공급일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 회사에서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 그날부터 몇 년? 10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날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까? 한번 괜히 궁금해져서 해보라고. 지금 분명히 여기에는 그 대손 확정 기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봐요. 대손 확정 기한, 이거 실무에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 되게 헷갈려요. 자, 대손이 우리가 여기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공급일이요. 공급일은 언제 했느냐면 7월 25일날 아니 7월 26일날 하자고 할게요. 자, 공급일이 7월 26일이에요. 근데 얘가 대손이 났어요. 어디갔지? 파산을 해서 대손 처리했어요. 대손이 났는데 얘를 언제까지 대손 처리를 해야지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부터 10년이 지난 후 10년 지났다고 가정하고요. 10년이 그러면 공급일로부터 10년이라고 했으니까 10년 후에 7월 26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7월 26일이 됐는데 얘를 언제까지 그 신고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7월 26일이면 2기 예정이죠. 2기 예정인 7월부터 9월까지. 그럼 10월 25일까지 하면 될까? 아니면 기수가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12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까지 띵 해놓고 그 다음에인 1월 25일까지 해야 될까? 이런 걸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10월 25일까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1월 다음에 1월 25일까지 해야 된다. 어떤 게 맞는 말이겠어요?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이날 해야 될까? 보기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다시 공급일은 며칠? 7월 26일. 얘가 파산을 했어. 그리고 돈 아직 회수 못해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딱 되는 날이 이날이에요. 7월 16일. 됐죠? 이날 이거 대손을 신청해야 될까? 아니면 이날까지 하면 될까? 아니면 이날까지 해야 될까? 어떤 게 맞는 날짜인 것 같으냐고 교재에서 읽어보시고 답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손 확정 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손 확정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얘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언제예요? 1기예요? 2기예요? 2기죠. 2기는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7월부터 12월이죠. 거기서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해서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확정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12월까지인데 신고 납부는 이게 신고 납부는 이날 해야 되겠죠. 이날 얘기하는 거야. 10년이 지나서 이 같은 날에 신고 기간이 속하는 기간이 있죠. 확정 신고. 확정 신고는 12월까지잖아. 거기 신고 납부는 언제예요? 다음 달 25일까지죠. 요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10년이 넘죠. 10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더 지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런 세법에서 날짜를 갖다가 규정하는 경우 이 날짜를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실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대손세액 처리 방법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파트의 그 과세 표준과 매출 세액에 대한 내용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기 중지를 하겠습니다.